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해명해라라고 평택을 재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질문 좀 읽어드려요. 핵심만 좀 읽어주세요. 핵심이요. 핵심은 민주당이 귀책사유 지역에 공천을 그동안 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왜 공천을 했느냐 이제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가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조국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거부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만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여튼 이번에 조국 전 대표가 당선이 됐었어야 되는데 왜 못 되게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냐. 네. 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나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 왜 무시했냐 이런 얘기. 니네 때문에 졌어. 네. 네. 그래서 핵심은 모아보자면.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보고 바로 제가 오히려 역으로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대답했으면 좋겠는 10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페북에 올렸습니다. 강수영의 10가지 질문. 또 고소당하신 거 아닌가 아니, 모르겠네요. 뭐 이거 질문인데 뭐 질문을 고소하시면 제가 정말 예. 뭔데요? 근데 핵심은 네. 국민의힘 후보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줄 생각을 못하고 단일화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도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일절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검증 안 했다는 것은 본인 역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김영란만 공격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었다면은 자연스러운 그 표의 쏠림이 왜 없었던 건지 이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나오게 된 본인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았다면 선거 다시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귀책 사유인데 또 나온 건 괜찮고 민주당이 귀책 사유 있는 지역에 공천한 건 잘못됐다? 그건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네. 뭐 다음 총선에서도 나 이렇게 강박할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숙제가 있어요. 2030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 민주당의 현실이 본인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럼 그건 싫어하는 거 맞아요. 팩트예요, 그거는. 근데 나는 그때까지 2030의 지지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다. 네. 이걸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은 묘책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질문에 답은 안 왔죠? 당연히 안 하죠. 네. 답 대신에 고소장이 오지 않을까. 네, 외쳐봤습니다. 네. 여튼 뭐 조국 대표가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민주당이 답을 할까요? 할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답을 누가 하겠어요. 그냥 메아리 없는 질문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이 아마 이제 조국 후보 전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조국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네거티브 하지 말고 민주당에만 총구를 겨누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다가는 유희동 후보가 되니 좀 그 전에 좀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네거티브를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또 저쪽에서도 하게 되고 이제 진탕 싸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절박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미안하다부터 하고 좀 건설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이거 전부 다 민주당 또 탓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조국 당시 후보가 내로남불처럼 정말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쪽에다 지지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김용남 후보 공천할 때 정청래 대표도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양쪽 당이 다 책임은 좀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해야지. 이 10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민주당에다가 또다시 총구를 겨누면서 니네 앞으로 어떻게 할래? 니네 때문에 증거 인정해?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뭐랄까 이 단일화를 네. 정말 이게 많이 원하셨으면 이게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뭐 김용남 후보 혹은 뭐 민주당에게 너무 그렇게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단일화가 좀 그러니까요. 어려워지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걸 말하고 그죠? 싶었던 거죠. 제 질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건데 네.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단일화 했다고 쳐요.
그럼 김용남 지지하던 분들이 단일화됐으니까 조국으로 가야겠군. 되겠냐고요. 그렇게 욕해놓고 진보당 김재현은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일단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국으로 지지할 거야라는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보 진영의 큰 숙제예요. 예, 정만 있으면 다 나한테 지지를 할 거야. 예. 국민의힘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나한테 다 지지할 거야.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요. 근데 아직도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네. 조국의 한계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운영 원팀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같은 네. 날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 원팀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운영 원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함께 국정을 논의할 만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플랫폼이 뭐냐고요. 그걸 제가 그걸 최 기자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뭐 장르만 여의도 할래요? 플랫폼? 어때? 아니 저 약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 제안 자체가 너무 지금 어떤 추상적이에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뭐 되는지 잘 국무위원을 몇 명 넣어달라는 아니, 예를 건데. 들면 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집권 세력에서 네. 소수 세력들과 같이 이제 뭐 장관도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네. 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고 내각에 집어 넣어서 우리가 좀 같이 간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합당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좀 합당이 어려워졌느냐 했더니 아니 우리는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운영 원팀. 원팀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원팀인데 원팀 하자 그러면서 막 야 너는 근데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조심하고 원팀 하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조국혁신당도 제대로 된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당권 이것 때문에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그 얘기한다고 지금 귀에 들어올 상황도 지금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너무 지금 정신없죠. 네, 정신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제안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같이 조금 좀 뭘 하면 좋긴 하겠는데 또 그래도 우리의 룸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인 거지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들 좀 불편하시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말 좀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아껴라.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게 저는 이 문구들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데 네.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쓴 그 10번 요구 같은 건 민주당이 합당을 제안했다가 이제 지금 뭐 단일화도 없고 합당도 없다고 했다.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간 떠나간 사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데 나에게 아니 당신은 에게 나는 뭐였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런 이렇게 진짜 짜증나. 아니 조국혁신당은 알아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 조국혁신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상과 당의 이념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거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그럼 정당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승희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조국 전 대표에게 얘기를 한다면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질문 4번으로 반박을 할 것 같은데요. 3번 뭐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가? 아, 몰라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별개의 정당이 아니라 마치 무슨 형제 정당, 자매 정당 같이 민주당과 같은 뿌리를 가진 정당인데 왜 자꾸 나를 자꾸 밀쳐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의 10가지 질문에 뭐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 탓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번 질문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때 조국 전 대표가 했던 게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인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민주당 정체성에 부합하는 당 대표인가? 이게 지금 또 다른 화두가 될 것 같아서 네. 뭐 그 어떤 암시랄까 이런 걸 조국 전 대표가 떠나가면서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나가면서 뭐 저는 조국 전 대표는 별로 회생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에게 표를 던졌는지 생각해봐라. 아. 이제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실어줬죠. 조국 네. 뭐 후보에게. 그렇죠. 민주당은 조국 후보에게 네. 되게 부채감도 있고 의리감도 있고 그리고 네. 또 같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당했던 또 좀 힘들었던 사람들로서 연대감도 있고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우리 강수영 변호사마저도 원래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전혀 금시초문한 언제- 표정인데 표정 관리 저는 조국 혁신당에 언제- 그런 부채감이 없습니다는 표정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 우리 쪽 사람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본인은 안 갖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 우리 쪽 아니었어.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조국 생각했는데.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행인으로 있는 유수빈이 이제 비판을 하다가 후원자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이미 저는 내용을 한번 겪은 적이 있고. 근데 그거는 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국이 싫어요 이게 아니라 20대 30대를 버리고는 우리 진영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뭐 개인적 원한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선거 패배 후 민주당을 향해 공개 질문을 던진 것은 성찰 없는 태도이자 정치적으로 찌질한 행위로 비춰져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제기하는 근본주의적 공천 비판에 일일이 답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정당의 자율적 전략 판단 영역에 해당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소모적인 슬로건 정치를 지향하고 보편적 국민을 포용하는 큰 그릇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재집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 자기에 갇혀있는 당신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10가지 질문 올렸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평택을 재선거 얘기입니다. 네네. 이 글을 도대체 왜 올린 걸까요? 그러게요. 저도 보통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고 여러 가지 뭐 참 심사가 복잡할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플레이어들은 좀 숨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이미 지난 선거를 가지고 들춰내서 한다. 제가 그냥 아주 예쁜 표현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질척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끝났는데 뭐 끝까지 부여잡고 이게 깔끔하지 못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조국 대표 전 대표 정치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네, SNS 특히나 SNS 주의보를 조국 전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일기장에 쓰세요. SNS 쓰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 네. 이거는 주장하는 주체가 틀렸어요. 조국 혁신당이 해야죠. 혁신당이 혁신당이 하면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말하자면 민주당과의 어떤 그 원팀 협상단을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폭넓게 털고 가자. 네. 그래야 우리 구성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진보 진영 내에 폭넓게 손을 잡는 연대의 움직임을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네. 이게 서운했어. 왜 우리 조국 대표 사퇴하게끔 만들었어? 이거 우리 그 혁신당 당원들이 싫어해. 네. 이거 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당사자가 조국이니까 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리고 내용도 이제 뜯어보겠으나 자기 중심적이야. 객관화가 안 되고 이게 나는 잘났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참 좀 안타깝다. 좋은 평가는 아닌데 뭐 10대 예. 10대 20대가 하는 거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왜 나를 안 좋아해 줘? 막 새벽 2시에 자니? 우리 좋았잖아.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예. 뭐 이런 거 10대 20대들이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그 감정을 절제할 줄 알잖아요. 3, 40대 넘어가고 이러면 뭐 만나다가도 헤어지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잘 갈무리하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하는 건데 그걸 막 찾아가서 스토킹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매력이 깎이고. 그렇죠.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한 글자로 요약할 거예요. 아 찌질하다 이거 너무. 그렇게 요약을 할 거예요. 다만 쓰려고 방송에서는 그랬는데. 방송에서는 이제 저런 점잖은 사람들은 이제 평론적 언어로 번역을 할 뿐이지 네. 그냥 저작거리 언어로는 찌질하게 왜 이래? 이게 이제 보편적인 대중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에서 지면은 백서를 쓰죠. 그렇죠. 내가 왜 유권자들의 마음을 못 얻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께서 하는 일은 나한테 왜 그랬어요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민주당이 회방 났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등이잖아요.
그렇죠. 2등도 2등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3등이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질린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에서 지면 후보는 보통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나는- 부족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정 정도 자숙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요. 약간 정제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있기 이게 마련인데. 이제 정치의 언어, 예. 정치의 태도, 기본인데 네. 못 참나 봐요. 아쉬워요. 그러게요. 음. 자, 이제 그러면서 내놓은 첫 질문이 아니 귀책사유 지역에 무공천 했던 것과 달리 과거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왜 공천을 했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금 화면으로 두 페이지에 걸쳐서 10가지 참 활자가 많네요. 자, 저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공천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건데 이걸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하은기 부대변인님?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근본주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상황에 따라 무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무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일단 무공천하지 않은 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귀책 사유가 있어도 공천을 할 수 있게끔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네네. 그럼 왜 그렇게 당원을 바꿨냐? 이를테면 지금 같은 국회 의석 구조가 아니라 민주당이 한 150석을 얻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 150석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300석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한 석을 상실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그 지역구에 민주당이 이를테면 정진석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진석이나 네네. 이렇게 내란 동조했던 사람들을 공천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공천하지 말아야죠. 저 사람이 당선돼야 됩니다. 하는 게 개혁적이고 윤리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었지만 그거는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공천함으로써 저기서 그 국민의힘이 151석이 되고 특히 막 정진석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이거는 국가 전체에 봤을 때 안 좋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공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당대표 체제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공천하는 게 맞죠. 그거는 명백한 민주당의 어떤 심판 잘못이 있었고. 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당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그건 무공천하고 1년짜리니까 반성한다는 걸 보이는 게 맞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번 그 평택 보궐선거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공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전부 다 그 단일 플랫폼에 들어와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무공천하시오. 이거는 근본주의라는 거죠. 그럴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고 이런 거죠. 그건 정당의 판단에 따라 하는 거고 그 판단을 유권자가 평가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또 너희 왜 공천했어?라고 물어봤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진보당 김재현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바깥이 많이 해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또 조국 대표가 가면서 또 분란이 커졌는데 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요,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상황상 뭐 질문에 대해서 별로 답할 의무는 민주당이 없죠. 네. 백서의 형식이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력을 써야 되는데 왜 본인들의 참여력을 쓰지 않고 내용 증명을 보내냐 그거예요. 답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네. 근데 전 첫 번째 공천을 왜 했느냐. 민주당이 판단한 거예요. 정당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답변 그대로 보면 또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내 자율성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세심하게 할 의무도 책무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본인 당의 운영을 잘 하셨어야지. 그리고 평택에서 본인의 선거를 잘 하셨어야지.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 최종 당선율이 3등이지만 그 당선의 수치가 처음에 여론조사의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원년이 맥시멈인 겁니다. 맥시멈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려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죠.
김용남 후보를 끌어안으면서 본인 위주로 단일화를 이끌었거나 네. 아니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위험하다고 하면 본인이 희생해서 갔거나 본인은 대권을 꿈꾸는 큰 정치인을 꿈꾸면서 이 평택에서 내가 뺏지 못하겠다고 이런 참 질척거린 모습을 보이면 네. 어떡하겠어요. 유권자가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선택에 대해서까지 유권자한테 뭘 하는 거예요. 왜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 방해했어요. 이런 느낌인데 그건 유권자들에 대한 선택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치예요. 민주당 나빴잖아요. 유동이 어부지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묻고 싶어요. 조국 전 대표는 왜 그러셨어요? 왜 진보 진영의 자리를 잃게끔 그 김용남 후보를 힐난하고 난리를 쳐서 이 평택을의 이 사단이 전체 지방선거를 흐트러지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오늘도 뭐 저기 신장식 권한대행 나와서 막 뭐라고 연대가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과의 갈등만 부각시키지 본인들이 진보당과의 연대를 깬 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본인이 그러면 조국 전 대표를 평택을에 공천할 때 진보당과 뭐 상의를 했나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했나요? 단일화 논의를 했나요?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전까지는 그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평택을에 오시더라.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 이러더라고요. 무슨 뭐 개소식에 꽃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네. 본인이 본인 당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그러면은 다 괜찮은 거고 다른 당이 그러면 다른 당의 판단에 따라 공천한 것은 다 연대를 깨는 행위고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 내용을 좀 더 보면 2, 3, 4번을 묶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후보 득표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김용남은 최원용, 그러니까 이 평택시장 당선자입니다. 이 최원용보다 그리고 민주당 평택시 비례 득표율 저 오타가 있네요. 비례 득표율인데 비례 득표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편집기자 출신이라 저희 잘 보입니다. 네. 비례 득표율에 비해서 왜 훨씬 적은 지지를 받았냐? 그리고 왜 나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 득표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나? 왜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정도는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엮어서 했는데 이게 답할 가치가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평택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뭐 서울시도 민주당의 이변이 있었던 것들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투표를 하셨다. 네. 줄 투표는 없었다. 교차도 하고. 교차 투표가 아주 세심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사실 뭐 비례대표 투표율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는데 그냥 조국 후보는 제가 말했지만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당 지지율보다 훨씬 본인의 개인적인 인지도로 높은 지지도를 받는 건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비례대표 포지션도 뭐 이렇게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본인이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됐을 텐데 김용남 후보가 경쟁력이 없는데 지금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후보를 왜 내렸냐 그 얘기거든요. 네, 저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선거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 질문은 답할 가치가 없다. 지문이 틀렸다. 그러니까 다른 당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다른 당 지지층의 지지를 끌고 오지 않으면 그 당에 지지하는 그 득표율이 7.59%라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 아니셨나요, 이분이? 당 대표였죠.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유권자들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그럼 뭐 조국 개인기로만 계속 돌파할 거예요, 그 당은? 이거 본인들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임하기에 있어서 우리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네.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입니다라고 다른 당의 어떤 정체성을 끌고 오지 않으면 득표율을 이 정도까지 못 낸다는 방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들이 이거는 성찰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때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 또 평택을 재선거 국면 때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혁신당 그러니까 1타 13피 뭐 이런 얘기 1석 13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뽑으면 12명의 국회의원 플러스 조국 해서 이제 이 12명의 의원들이 평택들을 다 이제 역할 분담을 다 했었어요. 이 8개 읍면동에다가 다 의원들을 받고 여기를 우리가 챙길게. 알아요. 막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정작 또 비례득표율 좀 덜 나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곱씹을 게 많은데
근데 또 이 8번째 질문도 전 좀 재밌던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혁신당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 뿐인가?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해요? 아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이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민주당 중심으로 저기 그 단일화하자 그러지. 조국 후보 단일했다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 행위예요. 저 갑자기 우리 당 후보 있는데 딴 당으로 가자. 그럼 뭐 질문 같은 소리를 아니, 해야지.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조국 혁신당은 선거 내내 김용남 후보 사퇴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말하는 단일화는 조국 후보로의 단일화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단일화라는 건 틀을 만들어 놓고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네. 룰로부터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대로 했던 건데 본인들이 했던 건 상관없고 민주당의 모 인사가 했던 것은 문제 삼는 건데 이것도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조국 그 당시 후보가 네. 엄청나게 실수를 했던 게 그렇게 본인이 아쉽고 단일화에 대해서 목말랐으면 김재현 진보당 후보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아, 끌어안았어야죠. 네네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했다는 막 기사 되면서 김재현 후보가 사실상 좀 서운했다 하더라고요. 전화 왜 안 받아요? 막 이런 얘기. 뭐 그런 식으로. 김재현 근데 대표하고. 전화기는 안 가져왔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전화기는 있었어. 막 이러면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게 서운할 수는 있으나 공학적으로 이미 현실이 벌어졌으면 김용남 후보를 완전히 난도질을 해서 본인이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김용남 후보와 뭔가 조금 부드럽게 연대를 해서 어떤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 효과를 자기가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었나요? 근데 내가 민주당 후보다 하면서 김용남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온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막 부관 잠시하듯이 막 했단 말입니다. 쥐를 밟았죠. 쥐를 밟았죠. 네. 그게 적당한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이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이라는 그 후보는 조국 혁신당의 후보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뭐 다시나 논의를 할 수 없는 판은 본인이 깼어. 그다음 질문 중에 보면 합당 논의도 아, 왜 그렇죠. 민주당이 깼냐고 하는데 본인이 깼어요. 기억해 보세요. 왜 본인이 했던 일을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남의 모든 것들의 그 탓으로 돌리는지. 나 지금 질문 내내 보면서 뭐 10가지 났어. 한 2가지만 물어보지. 뭐 10개 채우라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랑 상의하고 공천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 공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걸 다른 당이랑 상의해서 공천하나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본인들도 안 해요. 네. 본인들도 민주당에 여기 공천할 겁니다. 누구 할 겁니다. 이렇게 상의 안 해요. 본인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하죠. 그럼 뭐 민주당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런 거죠. 민주당은 내 거다 원래. 내가 민주당의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저런 비상식적인 질문 목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민주당스러워라는 명제에 아직 못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그 집착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네.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우당으로서 역할은 해왔으니까. 근데 그 현실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아니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고 거기에 대표를 하고 12명의 배지 비례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강하겠다고 했죠. 자강하겠다고 끊임없이 던졌고 지난 합당 때도 통보까지 했어요. 며칠까지 민주당에서 말 안 해주면 우리 못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던 동력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봐도 조국 당시 대표의 규칙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 답은 본인한테 찾아라. 근데 전체적인 질문을 봤을 때는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좀 불편할 정도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났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으로 순수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는 팬덤이 있는 건 알겠으나 그래도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상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네네. 한 번쯤 생각한다면 10가지 질문을 던질 수도 없고 SNS 정치를 계속해서 저렇게 좀 이어가면서 본인 스스로 깎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저도 참 공교로운 게 어제 저 10가지 질문이 나온 비슷한 시간대에 신장식 권한대행은 국정운영 이 원팀 플랫폼 뭐 이런 거를 구성하자. 근데 뭐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이런 여러 연대나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차 토론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힘 좀 합쳐요. 근데 조국 전 대표는 다 니들 때문에 졌어.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될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저는 그래서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국 대표의 이 메시지는 조국 혁신당 명의로 나왔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다른 입장에서 냈을 것인가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 당이잖아요. 이름이 조국이니까. 사실상 사실상 그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투 트랙으로 역할 분담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참 고약하죠.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뒤에서는 정권을 앞에서 정권을 잡다하다 그 수습하느라고 또 뭐 막 명비어천가 부르고 있는. 글로벌. 막. 그래서 불편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황교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향후 민주당과 혁신당 관계.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렇거든요. 뭐 되게 공적으로 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공적으로도 하지만 어쨌든 생존 투쟁을 다 합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재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구 받든가 아니면 뭐 지민비조 2 해서 예.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 들어가거나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역구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프로토 타입을 한번 돌려봤잖아요. 평택을 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3등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당은 이제 다음 총선 거치면서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그 내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노미 상태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막 이 선거의 책임은 내 책임 아니야, 민주당 때문이야 집어 던지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 그래도 같이 가야 돼, 이 틀을 모색해야 돼. 네. 그러니까 엄청 민주당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을걸요.